이번 엘바프에서 밀짚모자 일행들은 엄청난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원피스 1135화에서는 신이 기사단이 직접 등장했고 오로성 역시 에그헤드에서 치욕적인 철수를 결정했기 때문에 이번 엘바프에 파견하는 병력의 퀄리티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신이 기사단의 강함과 파워 레벨은 오로성급 또는 그 이상일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번 엘바프가 거병 해적단들과 밀짚모자 해적단들에게 상당히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엘바프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전투력이 상당히 떨어져 있는 상태고 로키라는 일촉즉발의 폭탄까지도 안고 있기 때문에 엘바프를 뒤흔들려는 세력들에게는 너무 완벽한 조건을 가지고 있죠. 그렇다면 결국 루피는 지금보다 더 강해져야 할 것이고, 엘바프에는 충분히 파워업을 가능하게 해줄 수 있는 트리거들과 매개체가 존재할 것이라는 겁니다. 저는 루피가 보여줄 수 있는 기어 핍스의 고점은 이미 카이도와 싸움에서 보여줬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로성과 싸움은 진지하게 목숨을 걸고 싸운 느낌이 없었지만 카이도와 싸움에서는 처음 변신하는 니카였고, 카이도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루피 자신도 카이도의 엄청난 방어를 뚫어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장면들이 잡혔다는 것입니다. 물론 루피가 오로성과 전투에서 니카의 모습을 보여줬지만 오로성을 압도하는 장면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보여준 모습은 카이도와 싸움에서 어느 정도 보여줬던 모습이고 카이도에게는 먹혀들어갔던 모습이었기 때문에 오로성과 싸움에서 루피가 자신의 고점을 꺼냈었다고 유추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번 엘바프에는 그보다 더 강한 레벨의 전력을 이무가 풀어낼 것이기 때문에 루피 역시 지금까지 보여준 고점을 넘어서야 하지만 현재 니카의 능력은 이미 독자들에게도 밸런스가 망가질 만큼 사기적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위에서 언급한 엘바프에 존재하는 과거의 힘과 연결시켜줄 수 있는 매개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결국 루피가 샹크스를 넘어설 것이라는 이론과 교집합을 가지게 된다고 보는데요. 오다는 결국 조이보이를 소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조이보이를 다시 환생시킨다는 것은 아니죠. 오다가 에그헤드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힌트를 보겠습니다. 조이보이는 생전 자신이 낼 수 있는 최대한의 패기를 특수한 매듭에 저장해 놓은 뒤 에메트에게 전해줬는데 수백 년 후 에메트가 매듭을 풀어 패기를 방출하자 그 위력은 에그헤드에 있던 오로성의 변신을 강제로 풀고 세턴성의 소환으로 온 4명 중 먼저 돌아간 마즈성을 제외한 셋의 소환을 해제하여 마리조아로 몰아냈으며 해군 대장인 볼사리노와 그 제자인 센토마루를 제외한 해군 중장 포함 해군 병력을 전부 기절시키고 이미 압도당해 비명을 지르게 만들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원피스 역사상 가장 강력한 패왕색 패기가 등장한 순간이었죠. 게다가 오다는 도리와 브로기를 통해서 샹크스의 패기보다 강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이처럼 엄청난 패왕색이었음에도 루피 일행과 거인족들은 저기를 느끼지 못했을 정도로 적군과 아군의 피하 식별도 완벽했으며 작품 내에서 패기를 사물에 묶어서 사용한다는 방법을 최초로 제시했습니다. 드래곤볼의 원기옥과 개념이 비슷하죠? 굉장한 파괴력을 가졌지만 아군만은 구별할 수 있다는 것에서 말이죠. 엘바프에는 웨더리아의 매듭의 개념과 비슷한 트리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물건들이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이 트리거가 중요한 이유는 고대와 현재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때의 힘과 패기, 그리고 의지까지도 말이죠. 저는 이무개인의 전투력이 어쩌면 우리가 상상했던 수준보다 훨씬 아래의 수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조이보이의 강함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강함을 가졌을 것으로 생각이 되었다는 거죠. 일단 이무와 오로성은 조이보이의 패왕색 패기가 방출되는 순간 기겁을 하며 두 가지 행동을 보였습니다. 오로성들이 다시 귀환을 했다는 것이고 이무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소리를 지르는 모습이 연출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이보이를 무서워하고 있다는 것이고 조이보이의 힘에 맞대결할 자신이 없다는 것에 가깝습니다. 만약 이무와 오로성이 조이보이보다 더 강하거나 위에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 정도 약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심지어 조이보이의 패왕색 패기는 수백 년의 시간이 지나고 또다시 등장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저는 오히려 샹크스의 패왕색 패기를 아득히 뛰어넘는 패왕색 패기를 가졌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이보이의 환생으로 평가받는 니카모드의 루피의 패왕색 패기가 현재의 수준을 또다시 초월할 수 있다면 오로성과 이무를 루피가 이길 수 있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문점이 이번 화에서 풀렸죠. 성지 마리조아의 지하에는
거대한 밀짚 모자가 있습니다. 이 정체에 대해서 수많은 추측들이 있었는데요.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던 가설은 조이보이의 밀짚 모자일 것이다라는 것이었고, 그렇다면 조이보이의 머리 크기가 설명이 되어야 하는데 조이보이는 거인족이어야만 거대한 밀짚 모자가 설명이 되는 것이었죠. 조이보이는 거인족과는 거리가 있는 굉장히 작은 크기를 보여줬습니다. 딱 봐도 거인족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마리조아 지하에 존재하는 밀짚 모자는 조이보이의 소유가 아니었다는 것일까요? 조이보이의 것이라고 한다면 조이보이는 자신의 신체의 크기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일까요? 이 부분은 최종장이 더 진행되어야 풀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카이도의 발언이 또다시 주목받고 있는데요. 패기는 모든 것을 능가한다라는 카이도의 발언이 당시에는 그저 전투에서 사용되는 기술 정도로만 생각했지만, 현재는 패왕색의 패기가 의미하는 것이 순수한 공격형 스킬의 범위를 넘어서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다는 패왕색 패기의 설정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수백만 명 중 한 명만 소유한 선택받은 자의 패기, 다른 이에 의해 설 수 있는 왕의 자질이라고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자세히 풀어보면 수백만 명 중 한 명의 설정은 바로 조이보이와 루피 정도의 수준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이야 패왕색 패기 사용자가 많지만 초기 설정은 조이보이와 루피 정도를 염두에 뒀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자질이라면 어쩌면 조이보이는 과거 이모와 왕을 놓고 싸웠을 가능성까지도 우리는 유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오다는 조이보이에 대해서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일까요? 조이보이 자신이 공백의 100년의 역사에 많은 기록을 남기고 있으며 심지어 어인섬에 포네그리프를 보낼 만큼 기록에도 상당히 많은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조이보이와 싸웠던 반대 진영의 입장에서 조이보이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부여하기 위해서 해적이라는 이미지를 부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조이보이의 힘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스러운 부분을 보여주는 대목이 있었죠. 원피스 1115화에서 조이보이와 그 세력은 세계 정부의 모태가 되는 20개국이 힘을 합쳐 연합군을 편성하여 맞서 싸워야 할 정도로 세력의 규모와 힘이 상당히 강력했으며, 하지만 조이보이와 그 세력은 최종적으로 20개국의 연합국에게 패배했다는 것입니다. 지니샤와 현재 움직이는 처리거인 이 둘도 조이보이의 세력인 것을 암시하는 베가펑크가 조이보이 세력이 패배했다는 부분을 발표할 때 한 컷에 동시에 비춰진다는 것이죠. 사실 초거대 코끼리 지니샤 하나만으로도 국가 하나가 혼자서 맞서기 어렵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이들을 막으려면 최소한 상황이나 해군대장 수준의 강자가 나서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대전쟁의 여파로 해수면이 100년간 200m 상승했고, 베가펑크의 말로는 100년 동안 계속 해수면 상승이 비정상적으로 올라온 것이 그 증거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힌트가 나왔죠.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이 모든 증거들이 바다 아래로 잠겼고 공백의 100년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100년간의 해수면의 상승은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일으킨 것이라고 베가펑크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베가펑크의 폭로에 따라 추론하자면 세계 정부는 공백의 100년 시기의 정보를 완전히 검열하면서도 공백의 100년 이전의 시기에 대한 진실 또한 제한한 것으로 보입니다. 작중 인물들도 독자들도 당연히 공백의 100년 시기에 집중적으로 기상천외한 일이 있어서 이를 숨겼을 뿐, 공백의 100년 전후의 역사는 비교적 잘 알려져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마저도 세계 정부가 제안하고 과거 세계가 수몰되었다는 사실을 숨겨왔던 것이죠. 다만 이렇게 되면 원피스 세계는 여러 섬으로 분단되어서 각 섬마다 발전 속도와 문화가 판이하게 다르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오다의 세계관 설정이 조금은 이상해집니다. 물론 800년 동안 갈라졌고 여러 기술들이 로스트 테크놀로지화 되어버리면 차이가 생길 법하지만 리틀 가든처럼 공룡시대부터 독자적인 생태계를 가진 섬은 설명하기 난해해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800년 전의 과거의 문명이 현재와 비교할 때 엄청난 수준인 걸 감안하고 추측을 하자면 혈통인자를 연구하던 시설이 위치했던 장소가 지금까지 그 생태계를 유지하며 남았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세계정부를 건립한 20명의 왕이 고작 국제기구인 세계정부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창조주라고 불리는 것이 황당하다는 의견들도 있는데요. 사실상 과거 세계를 멸망시키고 세계를 개편해서 현 시대의 창조주라고 불리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하고, 그러다가 20명의 왕이 과거 세계를 수몰시킨 것은 검열되고 세계정부를 만들었다는 사실만 알려지게 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에메트가 파괴되면서 과거부터 봉인되었던 조이보이의 힘을 우리가 느낄 수 있었고, 우리는 더 이상 조이보이의 정보를 얻을 수 없을까요? 저는 아직 지니샤가 남아있다고 보고 있으며, 지니샤가 풀어줄 조이보이와의 인연과 사건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폐기에 관한 새로운 응용 정보가 공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원피스의 근본이자 정체성이라고 보고 있는 악마의 열매에 대한 새로운 개념 역시 최종장에 추가로 밝혀지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요. 엘바프에 등장한 신의 기사단은 이제까지 루피 일행들이 싸웠던 상대들과는 성격도 너무 다르고 강함의 크기도 다를 것입니다. 그것들이 의미하는 것은 밀짚모자 일행들은 와노쿠니와 에그헤드에서 싸웠으며 피해를 입었던 것에 비해 더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게다가 세계정부와 오로성은 밀짚모자 일행들을 죽이지 않는다면 에그헤드의 치욕을 씻을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죠. 아마도 그들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위협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결국 밀짚모자 일행들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루피이고, 루피는 지금까지 보여줬던 기업 핍스를 초월하는 힘을 각성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거나 잘못 눌러서 들어오셨더라도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사랑한다고요.